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 위를 낮게 들이우며 곧 비가 쏟아질 듯한 무거운 기운을 감돌게 했다. 그런 날씨처럼 하늘의 기분도 요즘의 수민과 닮아 있었다. 강수민, 27.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평범하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남편, 박재훈. 잘생긴 외모에 능력 있는 직장인.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훈은 수민에게 다정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늘 배려심 깊은 말투와 세심한 행동으로 수민을 감동시켰다. 넌 내 삶의 전부야. 결혼 전날 재훈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모두 거짓이었던 걸 수민은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깨달았다. 밤마다 자꾸 달라지는 재훈의 눈빛, 갑작스러운 폭력성, 이유 없는 외출, 그리고 수면제 향이 나는 커피. 이건 뭐야? 수민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커피잔에서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발견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아, 비타민이야. 요즘 피곤해 보여서. 그날 밤 수민은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아침 낯선 방에서 눈을 떴다. 희미한 조명, 모르는 남자들의 시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옷.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 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됐다. 수면제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낯선 방에 끌려가 남자들의 시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다. 재훈은 그런 수민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돈이 필요했어. 너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수민은 절망했다. 그리고 미쳐갔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다. 남편이십니까? 부부 사이의 일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을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결혼도, 사랑도, 사회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밤 수민은 잠도 자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일하게 들리는 가운데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이 집을 나가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재훈은 결코 쉽게 놓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집 안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민의 핸드폰은 남편의 어플로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다. 자유는 없었다. 사랑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수민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재훈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저녁 늦을 거야. 손님을 좀 모셔야 하거든. 손님. 그 말에 수민은 온몸이 굳었다. 그 손님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손님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민은 몰래 안방 서랍을 뒤졌다. 결혼 전 어머니가 건네준 금목걸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었다. 혹시라도 힘들면 이걸 팔아서 도망쳐. 알겠니? 수민은 그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못 나가. 수민은 맨발로 뛰쳐나왔다. 피도 눈물도 섞인 채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고시원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며칠을 버텼다. 전화기는 꺼버렸고 이름도 숨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며칠 후 고시원 앞에 멈춰선 검은 승용차. 그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늘한 눈빛으로 고시원을 쳐다보았다. 그는 재훈이 고용한 사냥꾼이었다. 수민은 고시원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두려움이 가슴속을 타고 흐르듯 퍼져나갔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설마 나를 찾은 걸까? 갑자기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수민은 깜짝 놀라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몸을 웅크렸다. 다행히도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사라졌다. 그 순간 수민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며칠 뒤 수민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거칠어진 손, 푸석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도 그녀는 아침부터 서둘러 출근했다. 그 카페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는 바로 강도윤, 도심의 유명한 IT 기업 KDY 그룹의 젊은 CEO였다.
도윤은 처음부터 수민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 입은 듯한 눈을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손등에 남은 멍자국, 갑작스럽게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를 멈춰서게 했다. 저기요. 도윤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수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커피? 오늘은 4번째 받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녀는 당황하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나쁜 하루에도 커피는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수민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도윤은 결심했다. 이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매일 카페에 들러 수민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도윤의 따뜻한 말투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도윤은 문득 수민이 카운터에서 물컵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유리잔이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고 매니저는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몇 번째야? 정신 똑바로 차려. 수민은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따뜻한 커피 주셔서 감사한데요. 도윤의 말에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났고 수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퇴근 후 도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아요? 네? 밥은 드셨어요?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윤은 그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억지로 묻지 않았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그땐 제게 말해주세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 내밀어졌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수민은 도윤이 건넨 명함을 바라봤다. KDY 그룹 대표이사 강도윤 조심스럽게 명함을 품에 넣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작게 유동쳤다.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따뜻한 날이 올 수 있을까? 며칠 후 수민은 또다시 그 카페의 카운터에 서 있었다. 고객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는 손끝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도윤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잠시만요. 도윤은 조용히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그녀의 손길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다. 커피를 건네받은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은 저랑 같이 걸어요. 네? 그냥 산책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민은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따라 걷고 있었다. 도윤은 수민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결혼했었어요.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었죠. 아니 전 남편 저를 약을 먹이고 다른 남자들에게 팔았어요. 입술을 깨문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과거.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제가 사람으로서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수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깊은 불안과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색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파란색.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처럼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건 마치 오래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작업실에서 혼자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혜진이 아니었다. 도망치던 여자가 아니라 마주하고 있는 여자였다. 상처받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여자. 그날 오후 혜진은 혼자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혼자서 나들이를 나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이겨내고 싶었다.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때때로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간 그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어 펜을 들었다. 처음으로 나를 믿어준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모두 그녀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혜진 씨?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던 지연이었다. 정말 너 맞아? 세상에 얼마나 오랜만이야. 지연은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혜진은 몸을 굳히고 한 걸음 물러났다. 아직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미안, 나 요즘 좀 예민해. 아니야. 괜찮아.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괜찮아. 난 그냥 네가 살아있다는 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지연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나중에 연락할게. 아직은 조금. 응, 물론이지. 기다릴게. 지연이 떠난 후 혜진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다. 이제 예전의 나와 마주할 시간도 필요한 거겠지. 그날 저녁 그녀는 준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납치당했던 밤, 처음으로 팔려갔던 날, 그리고 이혼 후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시간들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준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 자체로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말에 혜진은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으로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혜진 점점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상담사의 조언과 준우의 배려, 그리고 자신 안의 치유의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가끔은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준우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들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기대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감정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준우는 혜진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와인을 준비하고 파스타를 직접 요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의 말에 혜진은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 당신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결정했어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상처받았어도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려는 그 용기가 아름다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과거의 자신도, 현재의 자신도, 그리고 미래의 자신도. 그날 밤 혜진은 조심스럽게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어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그저 말로 끝나지 않았다. 준우는 매일같이 행동으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어떤 날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어떤 날은 그림 재료를 함께 사러 갔으며, 어떤 날은 말없이 함께 앉아 책을 읽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혜진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병원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바로 그녀를 감금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고 숨이 턱 막혔다.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지만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준우는 그녀를 꼭 안고 말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낼게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주할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너졌던 여자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를 품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준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무슨 일 있어요? 나 경찰서에 갈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준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같이 가요. 그날 오후 혜진은 준우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경찰의 진진지한 태도와 준우의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함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저는 약물에 취해 납치되었고 한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경찰은 끝까지 귀 기울이며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장소와 인물, 시간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진술이 끝난 후 경찰은 혜진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서를 나서던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이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비추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팀이 그녀의 진술에 따라 움직였고 유력한 증거와 관련 인물을 확보했다고 했다. 혜진은 진실을 밝힐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준우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이 용기 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혜진은 조용히 준우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준우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가요. 과거는 당신을 망치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에 혜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혜진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사 결과 그녀를 감금하고 약물을 사용한 전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그가 운영하던 불법적인 거래 조직도 일부가 드러났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혜진은 몸을 떨었다. 그가 붙잡혔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줬지만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겠죠? 끝이자 시작이에요.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며칠 뒤 혜진은 직접 법정에 섰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선 그녀는 법정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희생자였습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말하고 싶어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깊고 고요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갔다. 이제야 진짜 끝났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악몽도 불안도 없는 고요한 밤.
그녀의 옆에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준우가 함께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혜진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사 결과 그녀를 감금하고 약물을 사용한 전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그가 운영하던 불법적인 거래 조직도 일부가 드러났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혜진은 몸을 떨었다. 그가 붙잡혔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줬지만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겠죠. 끝이자 시작이에요.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며칠 뒤 혜진은 직접 법정에 섰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선 그녀는 법정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희생자였습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말하고 싶어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깊고 고요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갔다. 이제야 진짜 끝났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악몽도 불안도 없는 고요한 밤. 그녀의 옆에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준우가 함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웃음소리, 손목을 조이는 밧줄의 감각,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편의 냉정한 눈빛이 반복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휘감았다. 눈을 떠보면 이미 새벽, 흠뻑 젖은 이마와 식은 땀, 그리고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진짜로 자유롭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사슬들이 감겨 있었다. 준혁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조차도 유진의 마음속 상처까지는 닿을 수 없었다. 잠을 못 잔 얼굴이네. 준혁은 회의실로 들어서는 유진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회장님. 여기서 우린 둘뿐이야. 내 이름 부르라고 했잖아. 준혁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유진은 그 미소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너무도 많은 것을 빼앗긴 상태였기에. 업무를 마치고 나서 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놀라 돌아보았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건 알지만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나도 혼자인 시간이 길었어. 너무 바빠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 그런데 요즘엔 네가 자꾸 신경 쓰여. 저는 그냥 아직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곁에 있고 싶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고 싶으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상처를 알아봐주는 그 느낌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며칠 뒤 유진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준혁은 자신이 아는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소개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처음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었던 사람조차 날 팔았는걸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솔직하게 마주보고 있다면 언젠간 치유될 거예요. 치료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더라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치유의 길. 하지만 준혁이 있었기에 그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유진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그는 조용히 와인을 따랐다. 오늘은 네가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
웃는 게 아직은 어색해요. 그래도 괜찮아. 나랑 있을 땐 어색해도 돼.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널 지켜줄게.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게 만들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뜨겁게 울컥해오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고마워요, 준혁 씨.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다고 느꼈다. 비로소 진심으로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날 저녁 유진은 처음으로 준혁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와?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혼자였지. 지금은 손님이 와서 분위기가 달라졌네. 준혁은 와인을 꺼내오며 농담처럼 말했다. 거실 벽에는 유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유럽풍의 조명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편하게 있어도 돼.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자. 그의 말에 유진은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 낯설어요. 익숙해질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그는 와인을 그녀에 따랐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려 붉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이 와인은 어때? 향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너랑 잘 어울리는 맛이야. 그 말에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부끄러움은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2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맛보았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넌 더 편안해져야 해. 누구보다 그래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며칠이 지나 유진은 자신의 일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의 회사에서 기획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도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 유진 씨, 이번 제안서 정말 잘하셨어요. 임원 회의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기획팀 팀장이 웃으며 칭찬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에서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돈다고 해서 약해진 여자가 아닌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욱 끌렸다. 그날 밤 유진은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검은 벨벳 상자.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항상 너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손에 기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준혁은 그녀를 드라이브에 데려갔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바닷가로 향한 2사람. 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 제가 어릴 때 오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거야. 너의 기억 속 한 조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준혁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에서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유진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유진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입니다. 간단히 확인드릴 내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최근 귀하와 관련된 위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나 접근 시도 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전화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접근 금지 신청을 접수했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메신저를 열어 준혁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태훈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대요.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 놓을게. 너는 그저 평소처럼 생활만 해. 그리고 오늘 밤 나랑 저녁 같이 먹을래?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냥 밥이 아니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날 밤 유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준혁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유진아,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런 말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말을 이었다. 너를 처음 본 날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확신이 되었고 지금은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을래? 정말로요? 응, 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는 강하고 진실된 사람이야. 그런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어.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도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도 믿어볼게요. 며칠 뒤 유진은 CEO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처음엔 속닥거림이 있었지만 준혁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회사 내에서 유진 씨에 대한 사적인 언급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업무 외부에서 해결하시고요. 그의 단호한 태도는 직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태훈은 더 이상 유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법적인 조치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몸을 숨긴 듯했다. 그러나 유진은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밤 준혁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깔끔하고 아늑한 인테리어가 그녀를 환영했다. 여기서 자고 갈래? 그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에 유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했다. 그날 밤 유진은 깊은 잠에 빠졌다. 긴 꿈속에서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를 깨워준 건 따뜻한 품과 안정된 숨결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사랑받아도 된다는 걸. 유진은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남아있었다. 그날의 따뜻한 바람과 조용한 품속의 안정감은 그녀의 말에는 인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그녀는 다른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동료들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유진 씨, 요즘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같은 팀에 있던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 잊고 싶었던, 아니 잊은 줄 알았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전 남편 태훈이었다.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웃음이 담겨 있었다. 다신 전화하지 마. 이건 스토킹이야. 하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더 보고 싶어지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 유진은 몸서리쳤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다. 숨이 가빠졌고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두운 방 안, 거칠게 뿌려진 향수, 그리고 강제로 맞았던 약물. 그녀는 화장실로 뛰쳐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러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진은 준혁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전화했어요. 그 사람? 태훈이요. 제 전 남편.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라고 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협박은 아니지만 조롱이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려요.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게 내가 만들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널 지키고 싶어. 내 과거까지도. 유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준혁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약에 취해 팔려간 밤, 고통과 수치,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외로움. 그의 품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안아주었다. 며칠 후 준혁은 법률팀을 불렀다. 유진 씨 전 남편 관련해서 모든 접촉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네, 대표님. 접근 금지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를 믿고 자신도 강해지겠다고. 그날 이후 유진과 준혁은 본격적인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지만 퇴근 후에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유진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손을 잡았다. 오늘은 어땠어?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짧고 단순한 대화 속에도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 너 목소리 많이 밝아졌네?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안정돼 보여. 유진은 살짝 웃음을 지었다.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친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유진은 눈물이 났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삶이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유진은 집 근처 카페에 서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태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유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곧장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훈이 여기 있어요. 날 지켜보고 있어요. 준혁은 곧바로 차량을 돌려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며칠 후 정식으로 태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불법 매춘 알선, 마약 투약 혐의, 인신매매까지. 유진은 용기를 내어 모든 진술을 마쳤고 과거의 상처를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조사실 앞에서 끝까지 함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아. 유진은 울면서 그에게 안겼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며칠 후 태훈은 구속되었다. 그의 얼굴은 뉴스에 나왔고 그가 저지른 범죄는 세상에 알려졌다. 유진은 조용히 그 뉴스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준혁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가 시작할 차례야. 상처가 아닌 너만의 삶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창밖에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흩날렸다. 연우는 창문 앞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이혼한 지 1년, 그리고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우 씨, 낯익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연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일어났다. 문을 열자 반듯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차민혁,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사람.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민혁은 쉽게 속지 않았다. 오늘 지호에 대한 기일이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상처처럼 박혀 있었다. 그 남자,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조여왔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껍데기였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민혁은 조용히 연우의 손을 잡았다. 연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연우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과거, 그녀가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세상은 아름다웠다. 우린 운명이야. 널 평생 지켜줄게. 그는 그렇게 말했다. 달콤한 말,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 그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 처음엔 술, 그 다음엔 폭언.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채 낯선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방 안에는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반복적으로 약을 먹이던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넌 내 거야. 죽어도 못 나가. 하지만 연우는 죽지 않았다. 살아서 도망쳤고 결국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이혼장을 던졌다. 현재 민혁과 함께 있는 공간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은 밖에 나갈까요? 공원에라도.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무서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앉았다. 그럼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 괜찮아질까지 언제까지라도.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연우는 작게 웃었다. 눈물과 함께. 그녀의 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었다. 차민혁. 그녀의 새로운 희망. 며칠이 흘렀다. 연우는 민혁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전히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민혁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상담 예약돼 있잖아요. 민혁은 조심스레 말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상담실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는 일은 칼로 다시 상처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괜찮을까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연우 씨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는지 이제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연우는 조금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 연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꺼내기 시작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남편은 다정했고 제게 헌신적인 척했어요.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제가 약을 먹은 후 기억을 잃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몸이 제 것이 아니란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남자는 저를 상품처럼 팔았어요. 매번 다른 소에서 다른 남자들과. 그리고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연우는 양손을 꽉 쥐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상담사의 눈빛은 연우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연우 씨는 살아남았잖아요. 도망쳤고 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예요. 그 말에 연우는 처음으로 상담실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고생했어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정말 쓰레기처럼 느꼈어요. 망가졌고 더럽혀졌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혁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그 짐승이 만든 상처예요. 연우 씨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연우의 가슴을 울렸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더 깊이 와닿았다. 밤, 민혁의 집. 연우는 거실에서 민혁이 준비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음식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네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연우는 민혁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연우는 민혁의 제안으로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서울을 떠나는 건 오랜만이었다. 마음속 어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지만 파란 하늘과 햇살 그리고 바다 냄새가 그녀의 굳은 감정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연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 민혁이 미리 예약한 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했다. 연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민혁 씨,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민혁은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내가 느꼈어요.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연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졌다.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던 세상에서 민혁의 존재는 그녀에게 따뜻한 빛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해변을 따라 걷던 연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거든요. 지금은요? 연우는 멈춰서서 민혁을 바라보았다. 지금 음식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당신 덕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민혁은 연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당신이 온전히 웃을 수 있는 날까지.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연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펜션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혁은 부엌에서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행 오니까 뭔가 다르죠? 응? 확실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민혁이 내민 커피를 받으며 연우는 작게 웃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저에겐 너무 낯설어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원래 누려야 했던 삶이에요.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연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서울로 돌아온 이후 연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민혁과 함께한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고만 싶지 않았다. 연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식사하실래요? 민혁의 메시지를 받은 연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장소는 도심 속 한적한 레스토랑.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요즘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민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덕분이에요. 정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 순간 민혁의 눈빛은 평소보다 진지해졌다. 연우 씨, 혹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될까요? 그 말에 연우는 눈을 크게 떴다. 놀람, 당황함, 그리고 약간의 설렘이 뒤섞였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완전히 다잡지는 못했거든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연우에게 또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 강요도 집착도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연우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후 연우는 자신을 팔았던 그 남편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오세진 신사업 런칭 발표, 언론 인터뷰 공개. 그 이름 석자만 봐도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젠 나도 내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야. 연우는 컴퓨터를 닫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민혁과 통화하며 연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오세진이라는 사람 다시 마주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도망만 치면 결국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민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옆에 있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연우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다음날 연우는 오세진이 참석하는 공개 포럼에 참석했다.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 그는 여전히 화려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연우가 아는 악의 그 자체였다. 오세진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도망치지 않고 떨지 않고. 이제 나는 약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 있게 그 자리를 걸어 나왔다. 과거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걸음으로. 포럼이 끝난 후 연우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색이 번져갔다. 그 순간 민혁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땠어요? 괜찮아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당신 정말 멋졌을 거예요. 며칠 후 민혁은 연우에게 조심스레한 제안을 했다. 연우 씨, 혹시 나와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줄 수 있을까요? 연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공식적인 자리요? 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 리셉션이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오고요. 만약 괜찮다면 내 곁에 당신이 있어줬으면 해요. 잠시 고민한 끝에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행사 당일 연우는 민혁이 준비해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우아한 자태와 당당한 눈빛은 어느 누구보다 빛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민혁은 당당하게 소개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제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연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토록 원하던 말, 그녀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순간이었다. 행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루프탑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민혁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얼어붙은 눈빛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요. 연우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다. 민혁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아픔도 웃음도 모두 함께 할 거예요. 그 순간 연우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위에 다시 사랑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침대 위 그녀의 머리맡에는 따뜻한 수건과 진정제를 가져다 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어젯밤 준호가 유진을 꼭 끌어안고 말했던 다정한 말들. 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울렸다. 유진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그녀에게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거실로 나서자 준호는 이미 테이블에 아침을 차려두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유진은 당황한 듯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다.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먹어요. 유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다.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가자 온몸이 따스해졌다. 맛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화를 이끌었다. 혹시 오늘은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병원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혼자 끙끙 앓기보단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병원 대기실. 유진은 손을 모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상담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유진 씨, 들어오세요. 준호는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라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유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유진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를 팔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가 제게 약을 먹인 것도 낯선 남자들과의 만남도 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의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준호는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 모든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유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왜 그때 도망치지 못했는지. 그건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당신은 생존을 택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유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수치심, 공포와 분노가 눈물로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 품은 포근했고 따뜻했고 안전했다. 유진은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사람 곁에, 이 사람의 삶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이 마음속 깊이 싹 떴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나무들과 사람들의 일상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그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도 멀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곁에 앉아 조용히 운전하는 준호의 존재는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는 듯했다. 오늘 잘했어요. 그의 말에 유진은 작게 웃었다. 정말 제가 잘한 걸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큰 용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그 따뜻함이 손끝으로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문득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배려와 신뢰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입을 열었다. 혹시 준호 씨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했나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처음엔 그냥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어둠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저 많이 망가졌어요. 누군가를 믿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것도 전부 자신 없어요. 그녀의 고백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지금은 그냥 내 곁에만 있어줘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그녀에게는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다. 준호와 함께하는 식사, 짧은 산책, 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자신을 위해 싸우는 첫걸음이에요. 그것은 고소장 초안이었다. 전 남편과 그를 도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 고소였다. 유진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너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 해볼게요. 그날 밤 유진은 혼자 거울 앞에 섰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강유진, 넌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뒤에서 나타났다. 혼잣말 중이었어요? 네, 조금요. 뭐라고 했는데요?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아보겠다고. 그 말에 준호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어떤 순간에도. 유진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고소장 초안을 읽고 또 읽었다. 내용은 명백했다. 그녀를 속여 약을 먹이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성착취에 이용한 정황, 그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내가 이걸 해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유진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면 앞으로 같은 피해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라도 바꿔야겠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며칠 후 유진과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전문적인 용어가 오고 갔고 유진은 그 모든 걸 집중해서 들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유진 씨, 혹시 증거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나 영상 자료는 있나요? 변호사의 물음에 유진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은 몇 통의 문자, 그리고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남아 있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음성 파일은 법정에서 강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유진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 기분 어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무서운데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유진 씨는 지금 누구보다 강해지고 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기 전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살아가고 싶다. 이 고통을 지나 나는 반드시 다시 웃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고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유진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다. 긴 복도를 지나 조사실 앞에 서니 그녀의 다리는 잠시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이 자리까지 스스로 온 거예요.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관은 유진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다. 그날 밤 남편이 건넨 차를 마신 뒤 정신이 흐려졌어요. 이상한 호텔방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 기억은 단편적으로 남아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혹시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과 저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오늘 진실을 모두 말하기로 결심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와서도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곁을 말없이 지켰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유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유진은 작게 웃었다. 나도 이제 나 자신 편이야. 그날 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과거의 사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술에 취한 눈, 가려진 멍, 아무 의미 없는 웃음. 그 모든 사진을 지우며 유진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진 하나. 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건 고통이 아닌 희망을 품은 장면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 내가 견뎌낸 시간들. 첫 문장, 나는 한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유진 씨, 커피 드릴까요? 준호였다. 유진은 문을 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응, 고마워요. 글 좀 쓰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거 정말 멋져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며칠 후 그녀는 한 여성인권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사례를 토대로 세미나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다. 유진은 잠시 고민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무대 뒤에서 유진은 마이크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가 청중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제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유진의 말은 조용하지만 강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가장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요.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이야기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지금껏 말하지 못했거든요. 유진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목소리도 언젠간 세상에 닿을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며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꼭 안았다. 그 삶 속에 나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의 햇살이니까.